그날 장모님이 제 넥타이를 천천히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가까이 와봐, 미녀가. 지은이가 모르게 해야지.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부끄러웠던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 34살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 박지은과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제가 4학년, 아내가 2학년이었을 때 학과 MT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 5년 그리고 결혼.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집에서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시간을 보냈죠. 싸움도 했지만 금세 풀렸고 서로를 정말 아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신규 거래처 개척 프로젝트였는데 팀 전체가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개인 보증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성공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손을 털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5천만 원. 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으니 1년치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5천만 원 빚을 졌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게다가 아내는 그때 막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런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오면 아내 눈치를 보느라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하루는 장모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녀가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니? 지은이한테 들으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던데? 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거짓말. 엄마 눈에는 다 보여. 한번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지은이 모르게. 장모님, 그러니까 제 아내의 어머니이신 박혜란 여사님은 올해 62살이십니다. 지은이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지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장모님 혼자서 딸을 키우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을 잃은 후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은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은이도 그리고 저도 장모님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평소에 장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미녀가 밥은 먹었니? 회사 일은 괜찮니? 우리 딸이 살림 잘하니? 하시면서 저를 항상 챙겨주셨죠. 저도 장모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편하게 여쭤보고 의지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뵙는데 장모님은 서울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자주 뵙고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별 의심 없이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빠르게요. 어서 와, 미녀가. 추운데 얼른 들어와. 장모님 집은 지은이가 자란 곳으로 성북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인상적인 곳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장모님께서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 이거 마시면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에 다 써있더라. 엄마가 봐도 걱정될 정도야. 아, 네, 사실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동안 숨겨왔던 빈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실패 이야기, 개인 보증 이야기,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이야기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괴로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은이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 지은이 성격상 알면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할 텐데. 민혁이가 잘 생각했어. 장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법을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녁이나 먹고 가려무나.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우리 사위 잘 되는 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장모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아까까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제 바로 옆자리로 오신 겁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팔이 닿을 정도로요. 미녀가, 네, 어머니.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목이랑 어깨가 많이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좀 풀어줄게. 혈자리 좀 아는데 이렇게 누르면 시원해질 거야. 저는 당황했지만 그냥 어머니께서 사위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장모님께서는 평소에도 어깨 안 아파? 목 많이 뭉쳤지? 하시면서 건강을 챙겨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의 손길이 점점 목 뒤로 그리고 등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만지고 계셨습니다. 마사지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진한 향수를 뿌리신 것도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 계실 때 주로 입으시는 편안한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신 것 같았고요. 이상한데.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엄마 손맛 좋은 거 몰라? 지은이도 어릴 때 엄마 마사지 받으면 금방 잠들었다고. 그때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넥타이 끝을 살짝 잡으신 겁니다. 미녀가 넥타이 좀 풀어. 너무 답답해 보여. 집에서까지 왜 이렇게 꽉 매고 있니? 내 그냥 습관이. 풀어. 엄마가 풀어줄게. 장모님께서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넥타이를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제 목을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느낌이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는 황급히 손을 올려 제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께서 제 손을 덮으셨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거의 다 풀었어. 넥타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시며 제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셨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2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녀가, 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당황스러움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오늘 야근한다고 문자 왔던데 나한테 방금 전에 그래도 제가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청소는 내일 해도 되잖아. 그리고 미녀가 장모님께서 제 어깨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너 왜 도망가려고 해? 엄마가 무서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랑 있는 게 불편해? 그게 아니라 시간이 늦어서. 저는 횡설수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가봐. 늦었으니까. 근데 미녀가, 네, 다음에 또 와. 엄마가 빚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해 둘게. 꼭 도와줄게. 많이. 그 말투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많이라는 단어에 담긴 뉘앙스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서둘러 장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식은땀이 났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내가 오해한 거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야근 중이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장모님께서는 그냥 사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걸까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모든 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손길이, 향수 냄새가,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저는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께서는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여러 번씩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미녀가 오늘 점심 먹었어? 미녀가 회사 일은 괜찮아? 미녀가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나자. 빚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해뒀어? 미녀가 집 앞 지나가는 길인데 차 한잔 할래? 처음에는 정말로 빚 문제를 도와주시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장모님께서는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여러 금융기관과 연결고리가 있으셨고 대출이나 채무 조정 같은 것에 대해 많이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연락에 성실하게 답했고 만나자고 하시면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장모님께서 제 손을 계속 만지셨습니다. 미녀가 손이 참 크네. 지은이는 손이 작은데. 그러시면서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지시는 겁니다. 어머니, 손 좀. 왜? 엄마가 손 보는 거 배웠거든. 손금 보면 운세도 알 수 있어. 손금을 본다는 핑계로 제 손바닥을 계속 쓰다듬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장모님이 저러시는 거야? 다시 자리로 돌아갔을 때 장모님은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녀가 이거 봐. 내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부동산인데 어떻게 생각해? 화면에는 어떤 오피스텔 매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 좋아 보이네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투자하려면 좀 큰 금액이 필요한데 민혁이 생각은 어때? 제가 잘 몰라서. 괜찮아. 천천히 같이 공부하면 돼. 민혁아, 너 혹시 나중에 부동산 쪽 일 해볼 생각 없어?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 저는 지금 회사가 있어서요. 그렇겠지. 그래도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말해. 엄마가 자리 만들어 줄게. 그렇게 몇 번 만남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장모님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장모님께서 갑자기 회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 미녀가. 우연이네. 나 요즘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등록했어. 너 여기 다닌다며? 지은이한테 들었어.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럼 잘 됐다. 운동 좀 가르쳐줘. 엄마 혼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의 몸매는 예순이 넘은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운동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니 다른 회원들도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죠.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옆에서 운동하던 젊은 여성 회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예순이 넘으셨는데요. 정말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장모님께서는 제 옆 러닝머신으로 오셔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미녀가 이거 속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 근데 엄마 옆에 서서 알려줘. 혼자 하면 헷갈려. 저는 어쩔 수 없이 러닝머신을 멈추고 장모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방법, 경사 조절 방법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마워, 미녀가.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30분 정도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하신 후 장모님께서 스트레칭 공간으로 가셨습니다. 미녀가 스트레칭 좀 도와줘. 혼자 하면 잘 안 되더라. 장모님께서는 매트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시는 게 트레이너는 돈 내야 하잖아. 우리 사위 있는데 왜 돈을 내? 어서 와서 도와줘.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뒤로 갔습니다. 허리 좀 잡아줘봐. 앞으로 숙일 때. 네. 저는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허리를 살짝 잡고 앞으로 숙이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미녀가 나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 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괜찮네. 난 내가 싫어할까봐 걱정했거든. 목소리가 너무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회원들도 있었지만 장모님의 목소리는 오직 저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이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기구 운동 먼저 하고 올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뭔가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자니 장모님이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증거도 없고 만약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장모님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그걸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습니다.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모님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지은이랑 영화 보기로 해서요 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헬스클럽도 시간을 바꿔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주로 저녁 6시쯤 오신다는 걸 파악하고 저는 새벽이나 점심시간에 헬스클럽에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미녀가? 여기는 왜? 아, 어머니, 물 좀 사러 왔는데요. 나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어. 같이 나가자. 장모님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끼셨습니다. 어머니, 저 급하게 가봐야 해서요. 잠깐만. 5분만. 할 말이 있어. 우리는 편의점 밖으로 나왔고 장모님께서는 저를 근처 벤치로 이끄셨습니다. 미녀가 너 요즘 나 피하지? 아, 아닙니다, 어머니. 진짜로 회사 일이 바빠서. 거짓말. 난 다 알아. 내가 날 의식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 나도 너를 의식해. 많이. 너무 많이. 장모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섭도록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저는 지은이 남편이고 어머니는 지은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남이잖아,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남이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장모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미녀가 난 가족보다 더한 걸 느껴. 너한테. 어머니, 제발.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갈게. 근데 미녀가 기억해. 넌 날 피할 수 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이 왠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떠나셨고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전화도 안 하시고. 근처 지나가다가 딸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저녁 먹었니? 네, 지금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같이 드세요.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식사 내내 장모님은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자상하게 대하셨습니다. 지은아, 회사 일은 괜찮아? 네, 엄마. 이제 좀 적응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장모님은 계속 눈빛을 주셨습니다. 의미심장한 뭔가를 전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장모님께서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미녀가, 네, 어머니, 요즘 나 피하지? 아닙니다. 그냥 바빠서. 거짓말.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씻지도 못하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목을 꽉 잡으셨습니다. 난 다 알아. 내가 날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무섭다는 것도. 어머니, 손 좀. 나도 널 의식해. 많이. 너무 많이. 미녀가 나 이상한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은이는 모를 거야. 우리만 조심하면 돼. 우리가 무슨 우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재빨리 제 손을 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몇 걸음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설거지할 때는 뜨거운 물 써야 기름기가 잘 닦인다니까. 엄마, 또 잔소리 하시네. 민혁이 알아서 잘해요. 아내는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에 아직도 장모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엄마가 빚 문제 도와주신다며? 잘 됐다. 우리 엄마 든든하지? 응, 그렇지.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당신 엄마가 나를 남자로 본다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아내와 장모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내는 저를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가 우리 엄마를 유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녀가 자니? 엄마는 잠이 안 와. 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주무세요. 그래, 잘 자. 꿈에서 보자. 우리.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지금 장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가 장모님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한테 말하자니 가족이 깨질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하셨고 제가 답장을 안 하면 아내를 통해서라도 저를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별장에 짐 좀 정리할 게 있는데 남자 손이 필요하대. 이번 주말에 좀 도와드릴 수 있어? 별장? 어머니 별장이 어디 있는데? 저는 장모님께 별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응, 강원도 쪽에 작은 펜션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아빠가 살아계실 때 투자했던 거. 요즘 팔려고 준비 중이래. 아, 그렇구나.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 좀 다녀와줘.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이 잡혀가지고 못 가거든. 원래 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단둘이 별장에 간다는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왜? 바빠? 토요일인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다녀올게. 고마워, 여보. 우리 엄마 혼자서 짐 옮기는 거 힘들 텐데 여보가 도와주면 정말 도움 될 거야.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장모님께서 일부러 아내가 못 가게 만든 건 아닐까?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아내 회사 워크숍까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우리 엄마 잘 모셔드리고 저녁에 전화할게. 응, 알았어. 너도 워크숍 잘하고. 아내가 떠나고 1시간 후 장모님께서 차를 몰고 우리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새로 뽑으신 듯한 흰색 SUV였습니다. 미녀가 기다렸지? 어서 타.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또다시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정말 예순이 넘은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드라이브하기 딱 좋아. 네, 그러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음악 틀어줄까? 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장모님께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빨리 집만 정리하고 돌아와야지. 최대한 장모님과 대화를 피하자. 하지만 장모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녀가, 네, 어머니. 요즘 나 피하는 거 맞지? 여기서 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난 다 느껴. 문자 답장도 늦게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대고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날 피하는 거지. 장모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녀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나를 피해?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리? 왜?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장모님께서 갑자기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시더니 시동을 끄셨습니다. 미녀가 똑바로 봐. 장모님께서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난 솔직할게. 난 내가 좋아. 많이 좋아.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어머니,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인데 왜 표현하면 안 돼? 저는 지은이 남편입니다. 알아. 그래서 괴로운 거야. 나도 내 딸 사위라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녀가, 넌 나한테 끌리지 않아? 조금도? 아닙니다. 거짓말. 내 눈이 말해. 넌 날 의식해. 의식하는 것과 끌리는 건 다릅니다. 그래도 의식은 한다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녀가, 나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남편 죽고 나서 15년 동안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봤어. 딸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알아. 근데 너 보면 자꾸 심장이 뛰어. 나 이런 감정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 그건 외로움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면 어때? 그것도 진짜 감정이잖아. 저는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밖에서 찬바람을 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빨리 돌아가야 해. 하지만 차는 장모님 차였고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제가 혼자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미녀가,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봐. 어머니, 우리 그냥 돌아가요. 별장은 다음에 정리하시죠. 안 돼. 오늘 짐 정리 안 하면 매매가 안 돼. 제발 오늘만 도와줘. 이상한 짓 안 할게. 약속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에 다시 탔습니다. 그래, 빨리 짐만 정리하고 돌아오자. 몇 시간이면 끝날 거야.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더 달려 강원도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별장은 정말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도 거의 없고 울창한 나무숲에 둘러싸인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응. 아빠가 살아계실 때 휴양지로 쓰려고 샀던 곳인데 이제 팔려고. 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묵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 듯 했습니다. 2층에 짐이 많아. 같이 올라가자. 저는 장모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 2개와 다락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기 박스들 좀 내려다가 정리해야 돼. 박스가 10개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1시간이면 되겠는데요? 응, 그럴 거야. 저는 박스를 하나씩 1층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도우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모든 박스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나요? 응, 고생했어. 미녀가, 땀 많이 났네. 씻고 싶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잠깐만. 목마르지? 음료수라도 마시고 가자. 장모님께서 냉장고를 여시더니 와인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저 운전해야 해서요. 괜찮아. 한 잔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돼. 방 많잖아. 아니요, 안 됩니다. 지은이가 기다려요. 지은이한테 연락했어. 오늘 워크숍 끝나고 회식한대. 늦게 들어간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미녀가, 제발. 한 잔만 같이 마시자. 수고했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긴장을 풀고 싶었습니다. 한 잔만요. 그래, 한 잔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와인 2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응, 일기예보에서 소나기 온다고 했어. 곧 그칠 거야.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장모님께서 와인잔을 들어 제 잔과 부딪히셨습니다. 미녀가 오늘 수고 많았어. 건배. 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지? 비싼 거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던 건데.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응. 너랑 단둘이 있는 날이니까. 장모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가봐야. 미녀가 앉아. 비도 오는데 어떻게 가? 택시 부르면. 여기 택시 안 와. 산속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었습니다. 맞지? 못 가. 오늘은 여기서 자야 돼. 장모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미녀가 나한테 솔직해져. 너 날 여자로 안 봐? 어머니는 제 장모님이십니다. 그게 답이구나. 장모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근데 미녀가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만약 내가 내 장모가 아니었다면? 그냥 길에서 만난 여자였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어도 궁금해. 대답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셔츠를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편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목에 넥타이 대신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제 셔츠 깃을 잡으신 겁니다. 미녀가 너 지금 심장 뛰고 있지?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왜? 무서워?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미녀가 나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오래 참았어.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위층 방에서 자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되면 바로 출발하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빈 방 하나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워크숍 중인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내일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무조건 이곳을 떠날 겁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녀가 자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녀가 나 알아. 내가 안 자는 거.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내일 얘기합시다. 5분만. 제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은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정말 날 전혀 여자로 안 봐?
어머니는 제 장모님이십니다. 그게 답이구나.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미친 것 같아. 미녀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7시에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출발하시죠. 응.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차키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완전히 침묵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미녀가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정말 미친 것 같았어.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 이상한 거 알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녀가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서 내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셨고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정말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아내도 물었습니다. 여보, 별장 다녀온 후로 우리 엄마가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짐 정리하고 왔어. 엄마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 이상하네. 아마 바쁘신가 봐. 하지만 2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혁 씨 맞으시죠? 저는 골드 헬스클럽 프런트 직원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회원 중 박혜란 회원님이 민혁 회원님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요청하셨는데요. 네, CCTV 영상요? 네, 지난달 민혁 회원님이랑 같이 운동하시던 장면이요.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시던데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공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요청은 거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왜 저런 걸 요청하시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헬스클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화 주세요. 1시간 후 장모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아, 그거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약속? 정신 차리시겠다고 병원 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갔어. 병원.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감정은 정상이래.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어머니,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왜? 내 감정을 부정하고 싶어? 미녀가 나는 널 사랑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 없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신 겁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데 장모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태워다 줄게. 타.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게요. 미녀가 타라니까. 장모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회사 동료들도 있었고 괜히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길이 다른데요? 응, 잠깐 들를 데가 있어. 어디요? 곧 알게 될 거야. 불안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지은이는 오늘도 야근이야. 내가 확인했어.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구석 자리를 골라 앉으셨습니다. 미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무슨 이야기요? 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너 생각에.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 감정인데. 어머니와 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가 문제야?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녀가 진정해. 사람들이 봐. 손 놓으세요, 어머니. 싫어. 난 내 손 잡고 싶어. 저는 강제로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어머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가지 마. 장모님께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미녀가, 넌 이미 내 쪽으로 기울었어. 너도 날 의식하잖아. 인정해. 의식하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예요. 그 말에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무서워한다고?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섭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제 팔을 놓으셨습니다. 그래, 넌 날 무서워하는구나. 어머니, 제발 병원에 가세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알았어. 갈게. 근데 미녀가, 네, 난 포기 안 해. 절대. 그 말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지은아, 일찍 왔네? 아내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먼저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장모님과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도가 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칭 도와드린 거야. 근데 왜 우리 엄마가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낸 거야? 어머니가 보냈어? 응. 그것도 이상한 메시지랑 같이. 아내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아, 내 남편은 정말 친절하다.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니?
요즘 민혁이 덕분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 아래 여러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장모님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진, 제가 장모님 차에 타는 사진, 심지어 별장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오해야. 이건 오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는데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왜 엄마가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다. 뭐?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 있어.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내가 핸드폰을 장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들을 나한테 보낸 거야? 무슨 의도야? 장모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의도? 별거 아니야. 그냥 내 남편이 엄마한테 잘해준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잘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야? 왜? 문제 있어? 엄마, 정신 차려. 이거 이상한 거 몰라? 뭐가 이상한데? 장모님의 태도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민혁이는 좋은 사위야. 엄마한테 정말 잘해줘. 그치, 민혁아? 장모님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었어. 별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어머니, 그런 적 없습니다. 있었어. 내 눈이 말했어. 아내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별장? 카페? 지은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장모님께서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민혁이를 사랑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딸. 근데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엄마는 민혁이를 한 남자로 사랑해. 그리고 민혁이도 엄마한테. 어머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일방적? 넌 날 의식했어. 피하려고 했잖아. 그게 증거야. 피한 건 어머니가 무서워서였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장모님을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지은아, 나가줘. 지금 당장.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가라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장모님은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금은 아니야. 나가줘. 장모님은 결국 문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여보도 지금은 말 걸지 마. 지은아, 나는 정말 알아. 여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회사 가는 거야? 응. 오늘은 좀 쉬는 게,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회사에 가야 했지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여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시간 좀 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그리고 1시간 후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번, 20번.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녀가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알아. 근데 미녀가 나 정말 힘들어. 지은이가 전화를 안 받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 감정은 진짜였어. 어머니, 그 감정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서는 잘못입니다. 왜? 우린 남이잖아. 법적으로는 남이어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아내의 어머니시고 저는 어머니 딸의 남편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알아, 다 알아.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근데 미녀가 난 어떻게 해? 이 감정을 어떻게 지워? 병원에 가세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세요. 병원 그래, 가야겠지. 근데 미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뭡니까? 넌 정말 나한테 조금도 끌리지 않았어?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장모님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저녁 7시 아내가 퇴근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응. 솔직히 말하면 여보를 원망하고 싶었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보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나한테 내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어떻게 말해? 지은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피해자인 것 같아. 뭐?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빠 돌아가신 후로 15년 동안 나 하나만 보고 사셨어. 자기 인생은 없었지.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나만 키우셨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던 거야. 너무 외로워서 이상한 데로 빠진 거지. 지은아, 너 지금 내 엄마 편을 드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엄마도 아픈 거야.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후에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병원에 데려가자. 제대로 된 치료받게 하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응, 이대로 두면 엄마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 그리고 여보, 응, 우리도 상담받자. 부부 상담. 부부 상담? 응, 이 일로 우리 사이에도 상처가 생겼을 거야. 그걸 치유해야 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나를 믿어줘서. 나도 여보를 믿어. 항상.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병원 가자. 같이. 병원? 응. 엄마 지금 아픈 거야. 마음이. 나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아픈 거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결과 장모님은 복합적 애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정서적 욕구를 억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극심한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끼셨고 그것이 잘못된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발현된 거죠. 치료 가능한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장모님은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며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미녀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서 좋아지세요. 좋아지면 그때는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저와 아내도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피해자입니다. 민혁 씨는 원하지 않는 관심과 집착을 받으셨고, 지은 씨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받으셨죠. 하지만 장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은 씨는 어머니를, 민혁 씨는 지은 씨를, 그리고 지은 씨도 민혁 씨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모두가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며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장모님께서 이제는 같은 병원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친구들도 생기고. 다행이다. 응. 그리고 여보. 응. 엄마가 여보한테 편지 쓰셨대. 읽어볼래? 아내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녀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감정을 표현한 거야.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앞으로는 너희한테 피해주지 않을게. 좋은 사위 만나서 고마웠어.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그리고 미녀가 너도 행복해야 해. 약속해줘. 마이너스 해란 엄마가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장모님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2달이 지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장모님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중간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장모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밝아지셨고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미녀가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엄마 요즘 등산 다니는데 정말 좋더라. 너희도 한번 같이 갈래? 좋죠. 그리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장모님은 이제 저를 볼 때 예전처럼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장모님의 눈빛이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미녀가 송편 빚는 거 도와줘. 네, 어머니.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상황인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장모님도 그리고 저도 많이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미녀가 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 근데 너희가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견뎌낸 것 같아. 그러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연하지.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여행 동호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음 달에 제주도 간대. 친구들이랑. 다행이다. 어머니가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셔. 응, 나도 그래. 저와 아내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어색한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응. 우리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도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외손주,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어머니. 미녀가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길고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하신 거였죠. 1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당신의 인생을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연애도, 취미도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극심한 공허감과 외로움에 빠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나타났던 거죠. 사위이지만 젊은 남성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주 만나는 사람.
장모님께는 제가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고 집착이었고 병이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신호를 느꼈을 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괜히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애매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하면서 얼버무린 것이 오히려 장모님께 희망을 준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작 말했어야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초기에 아내와 상의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내의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배신감, 혼란, 고통이 뒤섞인 그 눈빛. 하지만 아내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걸어왔고 이제는 더 단단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평범한 장모와 사위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때 모여서 밥 먹고 가끔 전화 통화하고 장모님이 외손주를 기다리며 설레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째, 외로움을 방치하지 마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모님처럼 극단적인 경우로 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주세요.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오래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는 더 커졌고 해결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초기에 아내와 상의했다면 혹은 친한 친구라도 상담했다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셋째, 선을 확실하게 그으세요. 애매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신호가 느껴진다면 확실하게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장모님도 저희 부부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섯째,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주 표현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같은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세요. 그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빨리 아내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장모님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주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